낡은 상가 건물 2층이었습니다. 좁은 복도를 지나자 땀 냄새와 기합 소리가 뒤섞인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도장 바닥 위에서는 파란 도복들이 쉴 새 없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맨 앞에서 마스크를 낀 채 전력으로 달려나오는 아이가 있었고, 그 바로 뒤에는 눈을 가늘게 뜨고 싱긋 웃는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간, 똑같은 도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렌즈 너머로 보이는 두 아이의 표정은 마치 서로 다른 세상에 사는 것처럼 전혀 달랐습니다. 앞서 달리는 아이는 오늘 완수해야 할 임무라도 있는 듯 온몸에 잔뜩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 선 아이는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달리는 것 자체가 즐거운 듯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 우연히 찍힌 사진 한 장이었지만 단순한 동네 태권도장 풍경만 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가장 순수해야 할 시절조차 두 가지 얼굴로 나뉘어버린 대한민국 아이들의 서글픈 자화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OECD 회원국 데이터를 토대로 발표한 어린이 청소년 주관적 행복지수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국 중 압도적인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자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치안과 인프라를 갖춘 나라였습니다. 물질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부모 세대의 교육 수준은 세계 최고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은 자신들이 가장 불행하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도장에서 만난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게 뛰어다니고 소리를 지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본 그 웃음의 결은 아이다운 무게 없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중 아주 잠깐 허락된 자유시간 동안 어떻게든 최대한 웃어두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섞인 생존의 웃음이었습니다. 이 땀방울이 마르기도 전에 무거운 가방을 메고 다음 목적지로 향해야 한다는 것을 아이들의 몸은 이미 본능적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도장 수업이 끝나면 어김없이 노란 학원 승합차에 올라타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늦은 저녁을 먹고 산더미 같은 숙제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잠자리에 눕기 전에는 내일 학교에서 치를 단원 평가와 학원 레벨 테스트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아직 세상을 다 알기도 벅찬 10살 남짓한 아이들이 벌써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경쟁사회가 뿜어내는 지독한 피로를 여린 몸에 고스란히 새겨넣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방과 후 시간이 되면 학교 앞 이면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줄지어 선 노란 학원버스들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업 종료 시간에 맞춰 쏟아져 나온 아이들을 실은 버스들은 바쁘게 도시 곳곳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기형적인 광경을 처음 목격한 외국인 교육학자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감상을 내놓았습니다. 마치 산업단지에서 공장 노동자를 실어 나르는 셔틀버스 같다고 묘사했습니다. 비유가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오후 수학 공장으로, 영어 공장으로, 논술 공장으로 컨베이어 벨트를 타듯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각 공장마다 철저하게 계산된 커리큘럼이 있었고 도달해야 할 목표치와 할당량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최종 결과물의 이름은 성적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공장지대에서 아이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주체가 아니라 완벽한 점수를 위해 가공되는 부품과도 같았습니다. 운동이나 예술 수업은 이 숨막히는 공장 라인 사이에 짧은 환승 시간처럼 위태롭게 끼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하루 중 유일하게 몸을 움직이는 이 짧은 시간에 겨우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성장기 아이가 숨을 쉬는데 겨우라는 부사가 붙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회가 정상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체육 시간이나 학원차 안에서도 수학 연습장을 꺼내 문제를 푸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도 습관적으로 영어 단어장을 펼쳐들었습니다. 잠시라도 학습의 끈을 놓으면 남들보다 영원히 뒤처질지 모른다는 깊은 불안감이 아이들을 지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5학년에게 오늘 하루가 어땠냐고 가볍게 물었습니다. 아이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너무나도 건조하고 무거운 한 단어, 피곤하다는 대답이었습니다. 12살 아이의 눈빛은 이미 삶에 지친 직장인의 그것과 정확히 같은 결이었습니다.
2024년 기준 전국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비 총액은 약 29조 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다시 한번 갈아치운 기록이었습니다. 저출산으로 전체 학생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었지만 역설적으로 1인당 사교육 지출액은 해마다 치솟고 있었습니다. 내 아이만 뒤처질 수 없다는 부모들의 가팔은 불안감이 29조 원이라는 거대한 산업을 떠받치는 가장 튼튼하고도 비극적인 기둥이 되었습니다. 대학의 서열이 수십 년째 철옹성처럼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명문대 타이틀이 여전히 생존과 계층 이동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상징으로 군림했습니다. 이 승자독식 구조를 유지하는 데서 기득권과 경제적 이익을 얻는 집단이 존재하는 한 근본적인 교육개혁은 실현되기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교육부가 혁신의 구호를 내걸어도 교실이라는 현장은 털끝만큼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교실에서 학생들은 배움의 즐거움을 잃었고 교사들은 행정 업무에 치여 가르치는 즐거움을 잃었습니다. 현직 교사들에게서 한결같이 터져나오는 탄식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싶은데 수업을 연구할 시간이 없다는 비통한 고백이었습니다. 학교 행정 시스템은 교사를 교육의 주체가 아니라 문서를 처리하는 행정직원으로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수업 준비보다 교육청에 올릴 공문이 학생 상담보다 실적 보고서 기한이 항상 먼저였습니다. 2023년 7월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희초등학교에서 24살의 젊은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골마왔던 교권 추락과 교육 시스템 붕괴가 마침내 터져나온 신호탄이었습니다. 고인의 49제를 앞둔 주말, 주최 측 추산 20만 명 이상의 교사들이 국회 앞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모여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증언된 교실의 현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교사들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 앞에서도 학교나 교육청으로부터 그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정당한 훈육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으려 꾸짖으면 정서적 폭력으로 규정되어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한 발짝 뗄 수 없게 된 교사들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선택한 길은 아이들의 문제 행동에 침묵하며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교사가 권위를 잃고 아이를 교육하지 못하는 교실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은 지혜나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통제할 수 없다는 비뚤어진 무법의 감각이었습니다. 배우는 쪽은 호기심을 잃었고 가르치는 쪽은 사명감을 잃었습니다. 교사들이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진정 두려운 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가슴이 뛰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교사가 무언가를 보여주며 이거 재밌지 않냐고 물으면 아이들은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멈칫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느끼고 판단하는 마음의 회로 자체가 한 번도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탓이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좋아하는지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남들보다 잘하는지 못하는지의 결과만이 유일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성적표의 숫자가 아이들의 취향과 감정마저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틀려도 괜찮다고 다정하게 말해주면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이냐고, 선생님이 진짜 화내지 않으실 거냐고 겁먹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실패를 극도로 두려워하고 죄악시하도록 철저하게 훈련받은 상태였습니다. 단 한 번의 시험에서 한 문제라도 틀리면 혼이 나고 진도가 조금이라도 느리면 패배자로 낙인 찍히고 정답과 다르면 이상한 취급을 받는다고 학습했습니다. 그 공포가 어린아이들의 몸과 마음에 문신처럼 배어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날까 봐 새로운 시도 자체를 포기해버렸습니다. 이 무기력함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었습니다. 성과만을 요구하는 어른들의 욕심과 잔인한 시스템이 만들어낸 병든 마음이었습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 획일화된 학습, 친구를 밟고 올라서야 내가 사는 경쟁 속에서 열린 질문 앞에 아이들이 멈춰서는 것은 필연이었습니다.
혹사당하는 것은 정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운동장에서 가볍게 달리기를 시키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다며 주저앉는 초등학교 5학년이 있었습니다. 구르기를 한 번 시켰더니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체를 움직인 경험이 턱없이 부족해 전정감각이 발달하지 않은 탓이었습니다. 이 창백하고 허약한 육체가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공부에만 최적화된 아이들의 현실적인 몸이었습니다. 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땀을 흘리며 근육을 쓰는 시간은 삭제되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스마트폰의 자극적인 영상들이 무서운 속도로 채워나갔습니다. 어른들은 체육을 줄여서라도 공부 시간을 늘려야 성적이 오른다는 논리를 맹신했습니다. 하지만 이 논리는 과학적으로 틀렸습니다. 신체 활동을 충분히 경험한 아이들이 뇌 발달이 활발해져 학습 능력이 높다는 연구 결과는 수없이 쌓여 있었습니다. 햇살 아래서 마음껏 달린 후에 오히려 학업 집중력이 올라간다는 사실은 수십 년에 걸친 전 세계 논문들이 공통으로 증명하는 진리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불안감에 휩싸여 아이들에게서 운동장과 달릴 시간을 빼앗았습니다. 도심의 학교들은 흙 운동장을 시멘트로 덮어버렸고 서두의 파란 도복 아이들조차 사설 도장이라는 공간에 나올 수 있었던 소수였습니다. 이 비극의 뿌리는 깊습니다. 한국의 공교육 시스템은 애초부터 개인의 잠재력을 깨우는 방향으로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근대 교육이 도입될 무렵 국가가 학교를 세운 목적은 급격한 산업화에 투입할 규격화된 노동력을 대량 공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지시를 따르며 반복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산업화 시대의 낡은 통제 구조가 2026년 지금까지도 학교에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1986년 1월 서울의 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성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유서에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가슴 미어지는 절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유서는 1989년 동명의 영화로 만들어져 온 나라를 울렸습니다. 제발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고 사회 전체가 탄식했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났지만 아이들은 단 한 뼘도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물론 국가 간 단순 비교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라마다 역사와 문화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핀란드를 짚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학교 간 서열이 존재하지 않았고 7세 이전 아이에게 학업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숙제는 현저하게 적었고 그 빈 시간 동안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뛰어놀았습니다. 핀란드가 던지는 핵심은 아이를 미래의 도구가 아닌 아이 자체로 대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919년 독일에서 설립된 발도르프 학교는 시험 성적보다 창의성과 상상력을 존중했습니다. 1921년 영국의 선머일 학교는 수업 참석 여부조차 아이들 스스로 결정하게 했습니다. 이 학교들을 졸업한 아이들이 사회에서 망가졌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립 능력이 높다는 추적 결과만 쌓여갔습니다. 통제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생각은 비교에 중독된 불안한 어른들의 허상이었지 아이들의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회 내부에서도 변화를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매일 시험이 벌어지는 교실 현장에 닿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그러나 거창한 제도 개혁이 마법처럼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이 이야기의 출발점, 낡은 상가 건물의 사진 한 장으로 돌아가 보시고 도복을 입고 세상을 다 가진 듯 웃고 있던 그 아이의 표정을 들여다보시죠. 그 아이는 무언가를 성취하거나 보상을 바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 친구가 도복을 펄럭이며 우스꽝스럽게 달려가는 모습이 그저 재미있었던 것뿐이었습니다. 목적 없이, 점수 없이, 결과 없이 땀 흘리는 지금 이 순간이 벅차게 좋았던 것이었습니다. 이 아무 조건 없는 무해한 웃음이야말로 어른들이, 그리고 교육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주어야 할 인간의 숭고한 본성입니다. 이유 없이 웃을 수 있는 능력, 정답이 없어도 내 존재 자체로 행복할 수 있는 자존감,
조금 늦거나 넘어져도 괜찮다는 따뜻한 감각이었습니다. 한국 교육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아이들에게서 이 소중한 감각들을 철저하게 빼앗아 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경쟁이 시작되었고, 중학교부터는 내신이 전쟁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수면을 극단적으로 줄이며 심야 자습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 여정 어디에서도 지금은 그냥 웃어도 된다고 말해주는 어른은 없었습니다. 숫자가 오르면 훌륭한 학생으로 추앙받았고 떨어지면 문제 학생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숫자 뒤에서 눈물 흘리는 아이의 이야기는 입시, 공장 안에서 소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도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단 한마디의 말이 아이의 세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틀려도 괜찮아, 느려도 멈추지만 않으면 괜찮아, 크게 넘어져도 괜찮아, 그리고 지금 그냥 실컷 웃어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몇 마디가 입시 지옥을 단숨에 무너뜨릴 만병통치약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메마른 교실에서 이 작은 위로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 점수가 아니라 오늘 하루 무엇이 재밌었는지 묻는 것, 잘했다는 칭찬 대신 내가 즐거워 보여서 나도 기쁘다고 말하는 것, 이 아주 작은 변화들이 교실 한 칸, 가정 한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학원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실패해도 안전하다는 확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스스로 탐색할 수 있는 시간, 세상 어디에서든 나는 나로서 충분하다는 단단한 감각, 이것들을 가르쳐주는 것이 교육의 본래 사명이 아닐까요? 파란 도복 안에서 아이다운 웃음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그 찬란한 한순간, 그 찰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벼랑 끝에 선 우리의 교육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교육은 토론회에서 소비되는 관념적인 주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그 무거운 제도의 모순을 앙상한 어깨에 짊어진 채 매일 전쟁터로 끌려가 피 흘리고 있는 당사자는 결국 힘없는 우리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의 태권도장에서, 어딘가의 교실에서, 어딘가의 학원버스 안에서 한 아이가 잠깐의 쉼 사이로 웃음을 터뜨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일은 제도만의 몫이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몫일 것입니다. 본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